안녕하십니까. 채널의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나는 워치도그였다. 정윤회 문건 신빙성은 60% 이상이다. 대통령께 누안되려 토사구팽 사냥개가 되려 했다. 이젠 진돗개가 될 것이다. 정윤회 문건 작성 지시자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정윤회 씨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파문 진화에 나섰던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도 동력을 잃어가는 느낌입니다. 대통령의 이해하기 힘들었던 인사에도, 서리빨처럼 냉혹해진 발언의 이면에도 결국은 인사에 맹점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게 하는 상황 때문인데요. 정권 출범 초 대통령의 인사권은 양날의 칼이다. 잘못된 인사가 정권의 심정을 겨누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조언이 많았는데요. 인사권이라고 하는 권력의 총뿌리가 정권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정윤관의 수사병법 시작합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과 검찰의 철저한 지시 당부에도 불구하고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은 대래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가 오늘 정윤회 씨를 직접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청와대 출입하는 동정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정민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정윤회 문건 신빙성은 60%다. 정윤회 씨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선임인 이재만과 연락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정윤회 씨의 입장은 뭡니까? 네, 조 전 비서관이 신빙성 60%라고 했던 정윤회 문건, 정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민정수석실이 한 조작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다만 정 씨가 이재만 비서관과 4월에 연락을 취했다는 조 전 비서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요, 3월에 시사저널에서 정 씨가 박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주 회장을 미행했다는 보도가 나갔고요. 정 씨는 그 뒤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 내사 문건을 올렸다는 담당자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취임 후 처음으로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 연락을 해서 조 비서관하고 좀 연락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만난 적은 없고 조 비서관과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니까 좀 연락을 할 수 있게 좀 다리를 놔달라. 그 정도의 전화통화만 했다. 이런 설명인 거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 씨는 그러면 왜 그동안에 한 번도 3인방과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조 전 비서관하고 한번 만나고 싶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접촉한 적이 없다. 그걸 가지고 3인방과 무슨 공식적인 접촉을 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터진 후에는 이재만 비서관뿐만 아니라 안봉근 비서관과도 통화를 해서 내가 이 문건이 유출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할 말 해야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정도의 조응천 비서관의 주장 그리고 정윤회 씨의 반론 이런 게 나왔으면 뭐랄까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하는 3명도 뭔가 입장을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침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3인방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 내부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어차피 청와대 내부의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이 커질수록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볼썽싸나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 수사로 가겠다고 한 만큼 수사에서 밝히겠다는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해명을 해봐야 국민들이 잘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도 청와대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네. 자, 정윤회 씨, 아까 우리 동 기자하고 전화 인터뷰에서 박지만 씨와의 어떤 소송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 씨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지만 씨를 고소한 상태인데요. 정 씨는 오늘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그 보도 후에 지만 씨를 찾아갔더니 지만 씨가 정윤회 씨가 미행을 했다는 증거 서류를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정 씨가 그럼 보여달라. 그랬더니 지만 씨가 이틀 내에 그 서류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 답이 없었다. 그래서 작성자로 의심이 됐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박모 경정을 직접 만났고 그러나 박 경정은 나는 그런 문건을 만든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이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직접 고소를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네. 이 과정에서 지만 씨는 정윤회 씨가 자신을 미행을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박 대통령, 오늘 통일준비 3차 회의를 마친 뒤 오찬 자리에서 네. 최근 상황에 대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밝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고난이 많습니다. 항상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이 끝나는 날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동정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동정민 기자가 정윤회 씨 전화 인터뷰한 내용은 저희가 이 시간에 자세히 한번 들어도 보고 또 토론도 해보겠습니다. 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경장의 말처럼 사건의 파장도 커지고 있죠. 김경재 전 국회의원, 김영광 전 청와대 정무일 비서관, 그리고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과 함께 집중 진단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좀 뉴스가 많습니다. 정윤회 씨를 저희가 한 17분가량, 네, 인터뷰도 했고요. 그 내용도 저희가 좀 다뤄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금방 나온 소식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회의를 마치고 오찬 자리에서, 뭐랄까, 좀 본인의 신경, 이번 사태에 대한 본인의 신경을 우회적으로 밝히는 그런 내용을, 밝혔는데, 저희가 먼저 준비된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고난이 많습니다. 항상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만 네, 지금 이제 오찬에 앞서서 인사말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 끝나는 날이다. 뭐 웃으면서 말씀은 했는데 뭔가 지금 상황과 좀 연결이 되면서 좀 비감한 느낌도 좀 드는데 조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정 개입 의혹이 담긴 어떤 문건 유출 파장이 네.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네. 토로한 것이고요. 네. 또 언론에 대해서도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좀 당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네. 내가 이 정도로 고민이 많다. 나를 좀 헤아려 달라. 예, 이런 부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 봅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뭐 정무일 비서관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은 청와대가 참 뭐랄까 좀 죽을 지경이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 3년 차에 들어가서 네. 만 1년을 정진석 정무수석 그리고 또 임태희 비서실장 모시고 일을 했는데 참 일을 해보면 사람 인생 살아가면서 1년은 금방금방 지나는데 정권의 1년은 참 길더라고요. 별일들이 다 있고 네. 그러나 국정을 운영해가는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제 맷집으로 맞으면서 돌파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단기적으로 하루하루 대응할 것이 아니고 네.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차피 이건 뭐 이제 특검이나 뭐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네. 그렇다면 그때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가서 큰 수렁을 빠져나왔을 때 대통령이 국정수행 추동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서 다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의 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 대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제 조사가 형사 1부와 특수 2부 이렇게 좀 배정도 돼 있는데 지금 특검 말씀을 하시네요. 특검 내지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특검을 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을 때, 네. 혹은 두 번째로는 검찰에서 수사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검찰 수사가 끝나더라도 네. 그 수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사건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다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이라는 이런 중요한 분들이고 네. 또 조홍천 씨 같은 분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중요한 보직을 했던 분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얽혀있는 더구나 네. 조사할 때는 또 그 파장이 비서실장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네. 인사에 관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가 끝났을 때
과연 우리 검찰이 국민들의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줬다라는 여론이 나올 수 있을 만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나고 나면 또 특검을 각오하는 것들이 뭐 상례적인 일이었으니까 각오를 해야 알겠습니다. 자.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김 전 비서관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대단히 아쉽다는 점입니다. 네. 왜냐면요. 어제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빠르게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네.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도 이 문건의 내용은 허무맹랑한 얘기다. 네. 소문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어디에 배당할 것인가 정했지만 네. 그 대통령이 마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네. 허무맹랑한 얘기.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내놓더라도 정치권에서는 과연 이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계속 논란이 네. 빚어질 거다.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달라. 네. 이 정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재 의원께서 미소를 지시면서 이 두 분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는 방금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네. 서글프기도 하고 좀 분노가 느껴집니다. 네. 우선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뽑은 사람인데 네.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를 했길래 청와대에서 네. 대통령의 인생의 어떤 그 쓴맛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네. 악화됐는가. 네. 네. 저는 나중에 이제 그 문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지만 문건의 내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엊그제 어디 가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 이 문건이 유출된 것이 그냥 네. 어떻게 실수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네. 고도의 어떤 정치 공작적 차원에서 유출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유출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네. 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청와대에서 맺는 문서가 국가문서인데 국가문서가 슬슬슬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일부러 그 작성하는 사람이 그걸 흘려냈는지 예.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흘러내도록 방임했는지 네. 이래갖고 청와대가 온통 세상의 모든 화제의 중심이 돼버렸고 오늘 어제 그제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만 가지면 그냥 정윤의 사건 가지고 온통 대한민국이 떠들었어요. 대한민국이 할 일이 잔뜩 있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의 비감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우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권을 기본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정권의 안보와 관계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도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정윤회 씨 혹은 이 문고리 3인방의 문건을 누군가 제작을 하고 유출을 한 뭔가 정권을 좀 곤란하게 만들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제 거죠. 음모론인데 네. 예를 들면 그 박경장이라는 분이 네. 문서를 만들었는데 우선 그 박경장의 제가 지적 수준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거기에 내용이 나온 걸 보면 십상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상당히 고도의 홍보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발언이에요. 네. 우선 장문 수준이.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양반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 말대로 누가 불러준 것에게 타자만 쳤다고 주장하는데 그 윗선에 어떤 정치 책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알겠습니다. 썼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계속 더 깊이 있게 토론을 들어갈 텐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윤회 씨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이분하고 그러면 연락을 한 게 이재만 비서관은 4월인가요? 예. 기사전환 사건 날 때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전화해서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조응천 비서관은 좀 만나게 해달라.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된다. 예, 그거 한 번입니다. 안봉근 비서관하고는 이 사건 터지고 나서는 통화했어요, 제가. 아, 만나진 않으셨어요? 예, 안 만나고 내가 통보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예. 내 건 내가 할 테니까 네. 3인방은 알아서 이렇게 대처를 해라. 네. 이재만 비서관하고는 이재만 비서관하고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정윤회 씨 주장에 따르면 지금 3명 중에
정호성 비서관하고는 이제 연락을 안 했다. 네. 그러니까 이재만 비서관은 4월에 했고 최근 일 터지고 나서 한 번 했고 안봉근 비서관하고는 지금 최근 일 터지고 2번 정도 통화를 했다. 나 지금까지 많이 참았다. 이제 나도 할 얘기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자, 조 차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윤회 씨의 저 말 그대로 좀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까요? 참 이 정윤회 씨도 답답하니까 이제 뭐 언론에 대고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사마다 또 시점에 따라서 좀 말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이 바로 이제 정윤회 씨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 조응천 비서관이 오늘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4월에 이재만 씨가 이렇게 나에게 와서 네. 그 보고서와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니 네. 정윤회 씨더러 그 정윤회 씨에게 전화를 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폭로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재만 전 비서관과 저 정윤회 씨가 그동안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재만 씨의 경우에는 2003년인가 2004년 정윤회 씨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윤회 씨도 이재만 씨하고 연락을 안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오늘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 4월에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정윤회 씨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4월에 그런 연락을 한 적은 있다. 네. 이렇게 번복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정윤회 씨의 주장이 좀 신빙성을 잃어가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하고 그 비서관으로 있는 그 뭐 3인방이라는 분들이 일관되게 해온 이야기가 있죠, 지금까지. 2007년 경선위원회는 2년을 의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하루 만에 거짓말인 걸로 이제 탄로가 났고요. 저는 오늘 그 어느 중앙일간지에 난 그 정윤회 씨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상당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네. 이게 우리 뭐 저 문자를 쓰자면 방향무인, 아나무인인 같은 듯한 저는 좀 불길한 느낌으로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사인인 개인이 네. 자기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이 박지만 씨 미행서를 퍼뜨리고 문서를 조작했다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보면 이 싸움은 지금 그 조응천이라는 공직기관 비서관, 민정수석 밑에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과 한 번도 검증도 되지 않고 공직생활이라고는 국회의원 보좌관밖에 하지 않은 네. 한 남자와 고위 공직을 지낸 두 사람 간의 이렇게 진실 공방이 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은 어디에 누구에게 또 무게를 주고 신뢰를 주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윤회 씨가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이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고 꾸며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방향무인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정윤회 지금 씨가, 김경재 예. 의원하고 약간 조금 아니, 정윤회 예, 씨가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방금 그 이재만 정무비서관과 연락을 했다는 것이 발각됨으로써 자기의 공신력에 중대한 상처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럴 수는 있는 거죠. 이재만 정무비서관의 경우에는 네. 정윤회라는 사람이 하도 화제의 인물이니까 네.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뭐 저 없습니다. 하고 시민을 뗄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국회에 가서 그 발언을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국회 위증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정윤회가 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모른다고 뭐 그랬습니다. 만난 적은 없고 뭐 통화만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말이 자, 또 뭐 이렇게 다를 수도 지금 또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든 간에 최근에 저 사건이 시작됐을 때부터 정윤회 씨는 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청와대에 내가 전화를 해서 전화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는 걸 먼저 얘기했었어야 합니다. 네. 그걸 않고 이렇게 이 공직 비서관에 의해서 저게 폭로가 되니까 네. 사람이 좀 우습게 됐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정윤회라는 분은 네. 국민의 재판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당해서 네.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건 철저히 밝혀야 하고 네. 차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윤회 씨의 어떤 인간적인 고백,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또 세 사람의 문고리 권력과의 인간관계 네. 대중에 요새는 또 반론도 좀 있습니다. 반론도 좀 있고 하는데 사실은 문고리 권력 세 사람이 정윤회를 사실상 내쳤다는 반론도 있고 하는데 그걸 네.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네.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유출됐느냐 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만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른바 그 문고리 권력 3인방과 정윤회 씨의 진짜 어떤 접촉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이게 지금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애초에 만들었던 보고서에 따르면 뭐 수시로 만나서 뭐 협의가 있었다라는 만나서, 거고. 예.
자, 그게 아니고 뭐 그냥 전화 통화 한두 번 한 거 정도다. 뭐 이런 게 지금 정윤회 씨 주장이고, 그거의 진실도 이제 밝혀야 되는데, 이 진실은 이제 검찰에서 밝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이거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느냐 예. 하는 의문도 좀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이 3인방이 살아있는 3인방 권력 아니겠습니까? 네. 조 차장 어떻게 보세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검찰 수사가 양갈래로 진행이 됩니다. 네. 하나는 명예훼손 부분이고 하나는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이 문건 유출에 대한 거는 이제 특별수사기 때문에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네. 이 명예훼손 사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청와대 문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나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서울중앙지검의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마 네. 내년쯤에 임명이 돼야 될 검찰총장 후보 영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마 네. 이 점을 아무리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한다고 해도 네. 예, 아마 검찰 인사와 맞물려서 갖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어제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네.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이 대단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여러 가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이 좀 더 재생산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단 그런데요, 말이죠. 제가 여기서 끼어들고 싶은데 예, 아까 예. 김영광 씨가 그래서 이제 특검 처음부터 말씀을 하신 특검 건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자면 세상 만사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합니까? 네. 지금 우선 부끄러운 것은 모든 정치적인 사건을 전부 재판으로 끌어가는 네. 이 나라의 서글픈 현실인데 네. 검찰 이렇게 방금 조수진 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반이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제1호 네. 후보가 되는 그런 영광을 따지기 시작하자면 대한민국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네.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여론이 들끓을 경우에 야 특검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검찰 믿을 수 처음부터. 없으니까 네. 특검하자 하면 대한민국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저도 특검 무용론 쪽에 기울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건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1999년에 온노비 특검이 우리 처음으로 실시된 특별검사였습니다. 그때 왜 특검을 했느냐?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태정 씨의 부인 연정희 씨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네. 그 사건의 개요는 아시죠? 신동아 그룹 네. 회장 부인이 이형자. 부인. 예, 이영자 씨가 이제 영부인과 자기 남편의 구명을 위해 가지고 영부인과 검찰총장 부인에게 라스포사라는 고급 옷가지들을 선물했다라는 게 의혹이었는데 그 핵심인데 그 당시에 DJP 연대로서 이루어진 정권이었지만 그때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게 검찰총장의 부인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하기 어렵다 그래서 넘어갔었고요. 사실 김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좀 100% 신뢰를 합니다. 검찰을 못 믿으면 또 우리나라 공권력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분들이 현직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수사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자신 있게 칼을 대고 할 것이냐. 그건 저는 오히려 검찰에게도 좀 부담이 될 테니까 이건 네. 차라리 그냥 검찰로 특검으로 곧바로 와가지고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 모든 중요한 것을 다 특검으로 가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은 특검 공화국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국회 때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네. 모든 사건이 상황 아니고 아래서 네. 이번에 우리 검찰에 다시 한번 그걸 맡기고 자세히 보자고요. 자세히 봐서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면 우리가 막 자, 아우성 수사 방식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잠깐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재만 비서관이나 이런 이른바 청와대 3인방이라고 지목되는 분들이 조금 위험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내가 공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이런 방식은 불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은 우리가 공문에 붙이는 것은 좀 때이른 네. 감이 있고 우선 세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신분을 생각할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신명을 바쳐서 청춘을 바쳐서 네. 모셔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네.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처신을 해서 어떻게 재판에 임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과 역사 네. 앞에 최선의 길인가는 그들이 판단하도록 알겠습니다. 시간적 유예를 네.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윤회 씨의 인터뷰 내용을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박지만 회장하고는 만나셨을 때는 나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는데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쭤보니까 네. 박지만 회장이 나한테 증거 서류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럼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틀 후에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네. 답이 없어서 그냥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박지만 회장. 그렇게 하고 제가 검찰에다가 고소를 한 거죠. 박지만 회장이 본인이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는 100% 맞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네. 인수위 시절 인수위가 아니고 아마 당선되시자마자 다 일괄적으로 다 전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예, 예. 그때는 정말 축하드린다고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네. 저도 굉장히 그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통화가 길진 않으셨겠네요, 그럼. 그럼요. 그때는 뭐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실 때니까. 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으시고. 네, 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보신 거,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적도 없고, 대선 직후에 짧은 전화 통화를 한번 한 적은 있다. 그리고 이제 박지만 씨와의 이제 소송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조 차장,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10년 비서실장, 이 지금 약간 얽혀 있는 관계거든요. 네.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진짜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로서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진위하고도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일단 정윤회 씨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끝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미 나는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는 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네. 전화 통화를 짧게 한 적은 있다. 네. 물론 이 전화 통화 내용은 그동안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인사 차원에서 짧게 두루두루 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큰 줄기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는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라는 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 그림자 실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과연 좀 뒷받침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완벽하게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멀어졌다는 점을 과연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런 좀 의문점이 조금 남고요. 네. 큰 틀에서 계속 작은 단계에서 계속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네. 짚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 박지만 씨와의 관계인데 이 박지만 씨와의 잠깐만요. 지금 청와대에서 비서관 등 출석, 검찰 결정에 따를 것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 진실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청와대가 촉구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주제와 다 연결이 되는 네, 청와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자, 박지만 씨와의 관계는 이 올 5월쯤에 그 시사저널 보도로 인해서 네. 문제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 박지만 씨를 정윤회 씨가 미행하는 것 같다. 네. 이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정윤회 씨가 이 시사 주간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었는데요. 네. 이 정윤회 씨는 자기가 어떤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자신에 대한 동향 보고서가 올라간 것 자체가 네. 터무니없는 어떤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건데 네. 그 뒤에는 조응천 전 비서관과 가까운 어떤 그 박지만 씨가 네.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응천 비서관의 청와대 근무는 박지만 회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네. 판명됐고요. 박지만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 친인척 경계 이런 대상이 돼가지고 네. 청와대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누구나가 엄명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리고 또 한때 뭐 꼭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박지만 회장의 부인이 굉장히 액티브한 변호사 아닙니까? 네. 굉장히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서모 변호사죠.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라 하고 네. 경고가 내려간 걸 몇 차례 경고가 내려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거 없으면 아마 그 양반 막 발발 뛰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울 근교에서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얼쩡거리지 말아라. 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박지만 회장이 거의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누나의 성공을 위해서 좀 자중자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박주만 회장의 입장에서는 정윤회 씨가 좀 걸렸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들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간에 충성을 좀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생긴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일본어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정권에서도 다 측근들의 충성 경쟁은 조금씩 있는 것입니다. 다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에도 있고 DJ 정부에서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그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수렴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네. 제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가지고 전체 청와대의 스텝을 총괄하는 사람이 이런 걸 사전에 다 잡아가지고 네.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왜 그 책임은 전혀 얘기 안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100% 저 공감하는데. 약간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결론성으로 그 좀 말씀을 지금 마무리해 주시기 뭐 바랍니다. 실제로 균실이야 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고 네. 드러나요. 근데 지금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금 직무상 인지한 기밀을 또 털어놓고 네. 그렇죠. 또 지금 또 현직 비서관들이 또 권력의 뒤에서 숨어서 자꾸 뭐 서로 공격하고 심각한 이런 것들을 문제죠. 지금 예.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심각한 네. 누군가 컨트롤 해야죠. 네. 이렇게까지 추한 상황을 책임질 계속 갈 사람이 수는 없는 책임져야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지금 이런 상황이 그냥 반드시 뭐 저 검찰에 넘어가서 뭐 검찰에 맡긴다 이렇게만 그런 법적 조치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정치적 그렇습니다. 어떤 판단, 정무적 판단, 결정 같은 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이겠죠.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자신의 손자인 김정은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일성은 김정은과 그의 어머니 고영희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건데요.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초반인 김정은은 뚱뚱한 몸매부터 복장, 심지어 지팡이까지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따라합니다. 하지만 정작 김일성은 지난 94년 7월 사망할 때까지 김정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정은의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김정은과 김일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둘이 찍은 사진이 한 장이라도 있었다면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김정은이 우상화에 적극 활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의 기록 영화도 김일성 사망 뒤인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작됐다는 점에서 고용희의 존재 역시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년 전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한 김정은이 지난 여름 장성택 잔재청산 2단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지난 10월까지도 당 간부 수십여 명이 반당 종파행위 등의 죄목으로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고모부 장성택까지 처형하며 권력 기반을 다진 데 주력했는데요. 과연 김정일 3년 탈상하게 되는 이 시기에 김정은은 홀로서기에 성공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전략센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로 한번 봤는데요. 김 대표님, 지금 그러니까 김일성은 생전에 김정은을 몰랐다. 그게 사실입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그런 같이 보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네. 이제 그 숫자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네. 자, 김정은은 84년생. 네. 김일성은 94년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0살 때까지. 예. 10살 때 10년 동안 봤냐, 안 봤냐인데. 네. 조금 저희가 이제 기억을 또 올려보면 북에 있을 때. 네. 김일성이 그런 이야기 했다면서 저희 전체 주민들한테 이제 학습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자기 손자가 네. 우리 장군은 네. 천재라고 하면 네. 우리 손자는 만재입니다. 이런 소위 어록을 저희들한테 학습시킨 적이 있어요. 천재, 만재. 예. 만재라는 표현을 쓰고 예, 만재라 그랬어요. 우리 천은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똑똑하다는 소리죠. 예. 근데 그때 연도를 생각해보니까 그건 누굴 두고 말했냐면 네. 김정남을 두고 말한 거예요. 김정남. 예, 네. 상당히 김정남을 아꼈거든요. 네. 초송장대. 네. 근데 고영이라고 후지산 출신이 왔고, 네. 그 다음에 예술인이 그냥 안 좋아한단 말이죠. 네. 왜냐면 본초가 있으니까. 네. 예, 김영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김정은이 그 자기 뭔가 또 그 아주 파렴치한 그 놈의 그 다른 여자를 갖다가 본처 있으면서 네. 열다 사는 그 아들이 미웠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보고 싶지 않아 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은 못 만났다는 이야기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아이러닉한 거는 지금 김정은이 김일성 따라하기 하면서 지금 겨우겨우 권력을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정작 김일성은 김정은의 존재를 몰랐다. 그러니까 무슨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있었으면 당연히 뭐 예, 끌고 그랬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이제 모방하려면 네. 그 아버지가 뭔가 잘했어야 되는데 네. 그 아버지 시대 때 정말 300만이 굶어 죽고 정말 폭정의 대명사기 때문에 네. 정말 아버지에 대한 인자가 너무 안 좋아서 네. 김정은이 할아버지를 따라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 하나만 있어도 그러면 인민들이 엄청나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그렇죠. 저런 걸 못 내버리는 거 봐서 아마 네. 이제 그 김정일이 저 김영수가 공식 결혼했지만 네. 송혜림은 남의 여자를 뺏어다가 지금 이렇게 강제를 해가지고 아들 낳았거든요. 네. 이것도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화가 났다가 네. 아들이니까 용서해서 뭔가 좀 봐주긴 했는데 네. 또 다른 여자랑 뭔가 또 했다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또 화가 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후계자로 지명이 됐는데 네. 이 사생활이 너무 문란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걸 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김정일도 이제 그 자기 권력이 뭐 넘겨왔지만 네. 한동안은 이제 약간 좀 위태위태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그걸 감추는 수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김정일도 당시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한 권력은 안 멋졌기 때문에 네. 그런 사생활은 좀 약간 뒤에다 묻어놓고 이렇게 일종의 숨겨놔야 뭐랄까 이게 이제 정통성과 관련되는 문제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짚어보는 건데요. 네. 지금 만약에 북한이 김일성이 김정은 존재를 알았고 네. 또 알았다면 뭔가 사진을 찍든지 뭐 네. 함께 있었던 그런 흔적과 증거가 남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네. 아마 이 한 번 금방 우리 강 대표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이 본처 김영숙을 부인으로 주었는데 물론 아들이 없었습니다만 네. 그 남의 부인 송혜림을 데려다가 김정남을 낳았고 네. 사실은 이 송혜림에 대해서도 김일성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네. 안 만나려고 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막 그랬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또 이 그러니까. 부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네. 아마 김정일이 아버지에게 차마 말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 실제 뭐 아버지의 만년이거든요. 이제 네. 94년에 죽었으니까 사실 만년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성택이 이제 처형된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금 같이 지금 토론한 그 연장선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뭔가 이제 권력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지지는 않은 상황이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9월, 10월에도 뭐 단간부 20명, 10명 이렇게 또 처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죠. 자,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1년이 지금 지난 지금에 와서 네. 정말 그 정문이가 그때 장성택만 처형하면 네. 그리고 그 일파를 멸족시키면 네. 자기 집안은 더없이 완전히 저 굳건하게 이제 강건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1년 지나고 보면 실익이 있단 말이죠. 어떤 네. 것도 있고 그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어떤 것이 있다면 결국은 자기를 사람들이 무섭게 보도록 그리고 네. 또 공포를 조성할 수 있는 네. 그런 공포스러운 존재로 각인시킨 거 이건 어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장군들도 뭐 70, 80 먹은 장군들도 뭐 그냥 뭐 저 홀딱 뽑고 그 저 수영하라면 수영도 하고 그 10m 저 뭡니까 이렇게 그 도약판에서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라 막 다리 상하게 뛰어내리고 안에다가 뭐 바로 총알 나르니까 그건 좋은데. 근데 그건 진짜입니까? 지금 일본 언론 통해서 뭐 그게 뭐 알려주고 어느 정도 그랬는데. 그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이런 게 있다면 가장 큰 거 이런데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지금 현재 김정은 옆에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이 사람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놓고 보면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네. 5월달에 내쳤던 재령에는 또 몇 달 만에 또 겠다가 또 측근이다 겠다 놓고 네. 그리고 장정남은 또 뭐 저게 뭡니까 총참모장 시켰다가 또 뭐 여기에 그 무력부장 시켰다가 막 네. 사람을 지금 돌려 쓰는 거 보면 정말로 그런 저 폭군
예. 저런 그 무서운 사람, 네. 뭐 어떤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김정은이한테는 사물인 것 같아요. 이게 장기 쪽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옮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그 김정은이 본인의 통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려면 주민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지지와 네. 구성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네. 물론 그런 목적으로 장성택을 내쳤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장성택을 내침으로써 이 측근들 또는 주위에 있는 당이나 정이나 군의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그들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큰 세력의 지지를 잃었어요. 네. 그다음에 장성택이 추진한 경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라든지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장성택을 내침으로 해서 네. 북한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정은을 견고히 세우는 리더십을 견고히 세우는 데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에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성 뭐 김여정을 뭐 어떻게 좀 뭐 부부장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쪽을 좀 중용을 하는 뭐 그렇게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믿을 건 결국은 이제 핏줄밖에 없다. 이제 아마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김여정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김여정의 나이가 28살, 29살이니까 네. 뭐 적어도 한 몇 살 차이가 난다면 아마 30대 중반 이하 네. 이 친구가 될 텐데 네. 아마 이제 김정은을 가장 측근에서 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제 할 사람이 아마 김여정의 남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이 처형 사건들을 보니까 네. 그 장성택에 대한 잔재 처형도 물론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당 간부 뭐 한 7, 8명이 처형된 사건은 장성택하고 무관한 사건이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당 조직부의 모 간부가 네. 자기 측근들을 중심으로 사조직을 만들어서 네. 일부 지역에 이제 그 자기 사조직에 대한 임명된 간부들을 파견해서 네. 그 지역을 이제 하나의 왕국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장성택보다 더 엄중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당 조직 그 조직부의 부부장이나 뭐 황해도 지역에 뭐 시당 책임비서 뭐 군당 책임비서 해가지고 책임비서급만 7, 8명이 처형됐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장성택 처형보다 더 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이 사건이라는 것이 네. 중국 측의 개혁 개방을 염원하는 북한의 많은 엘리트 그룹들이 네.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굳이 장성택 파가 아니더라도 네. 대부분의 엘리트들이 이제 중국 측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숙청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 예.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이 오늘 북한 매체를 보니까 호위 사령부를 시찰을 한 거가 좀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 죽어도 혁명의 신념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기사들 이렇게 좀 저희 후배들 리포트 데스킹 하면서 보니까 죽음이라는 걸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네. 살아도 죽어도 네. 오직 장군님을 위하여. 그러니까요. 예. 생명도 초기화같이 바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포부대 관계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원래 호위사령부는 포부대가 없었습니다. 아. 예, 경호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다 근접 경호와 관련된 어떤 이런 무력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가 죽을 때 보니까 네. 호위 부대가 네. 이 전차라든지 대포, 비행기, 미사일 이런 게 없어가지고 군에 순식간에 점거당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 교훈이 뭐인가? 이제 호위 총국도 네. 탱크, 비행기 뭐 가질 건 다 가져야 되겠다. 미사일 다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부대들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네. 포부대는 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부대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편성되고. 네. 그 포부대를 직접 갔다는 건 뭐냐? 이전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거는 항상 지금 뒷자리가 숭숭하니까 네. 결국은 호위 총국을 최고의 그런 오히려 군보다도 좀 더 다양하고 아주 이 임팩트한 그런 무장력을 가진 집단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상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호위 총국을 가가지고 자기가 또 포를 좀 안다니까 네. 그 포나가 일반 장사성 포가 아니고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아마 이런 미사일과 그리고 기타 아마 이동이 빠르고 순식간에 쏘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새로 조직됐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금 보태면요. 네. 과거 김정일 시대 때
그 허위 청구 말고 네. 노동당 작전부가 있었는데요. 네. 이 작전부는 한 2만 명의 정예 요원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뭔가 이제 만든 사람들인데요. 이 작전부는 김정일이 자기 경호원을 다 뿌리치고 혼자 들어갈 만큼 믿는 데입니다, 거기가. 네. 그러니까 이 작전부장이 오공렬이 했었고 네. 오랫동안 그걸 했었는데 이 작전부가 이제 해산되면서 일부는 국방위에 들어가고 일부는 뭐 정찰청국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상당수가 경호부대로 합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전부 1만 명이 그야말로 다기능 군사 능력화된 네. 그런 특수부대다 보니까 이 부대 안에 포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아마 이 작전부의 원래 임무는 대남 침투가 임무인데 이제는 김정은 보위의 임무로 바뀐 것이 아니냐.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호위사령부는 우리 경호실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우리 경호실은 군인 거죠, 군. 네. 예, 우리 경호실은 대통령의 근접 경호를 주 임무로 하고 있지만 네. 북한의 호위사령부는 근접 경호뿐만 아니라 네. 평양시 전체를 방위하는. 네. 그래서 군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 군사위원회라든지 국방위원회 네. 직접 지시를 받아서 군을 견제하고 그렇죠. 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무력을 10만이 넘는 무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디 황해도 어디 저 함경도 어디에서 뭐가 반란이 난다면 여기에서 막는 거네요. 예, 직접 이 김정은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근접 경호 또는 호위 방어 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짧게요. 그 북한에서 이제 그 전투기 조종사 중에 김영조? 그러면 유명한 사람입니까? 예, 원산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참가한 군사 퍼레이드에서 비행기가 사고가 생겼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영웅시하는 거군요. 쫙 그냥 내려가면 원산에 있는 동상에 부딪힐 뻔했는데 자기 탈출 안 하고 마지막까지 기술을 돌려서 바다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길령조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공군의 전투 영웅으로 다 따라 배우라 이렇게 이제 화신처럼 여기죠. 그 요즘에는 그거를 또 영상을 틀어주면서 그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 얘기는 이제 북한 그 전투기가 너무 노화됐기 때문에 그런 감미가제 정신 비슷한 걸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혁명의 수뇌부 김정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 주입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관의 시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